영화 이야기한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51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빈님 그리고 장일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51화이고 이제 지금 4월 거의 이제 말은 4월이지 초여름 날씨입니다. 더워요. 왜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여기 에어컨도 빨리 좀 이제 슬슬 필터 청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네. 여기 오늘 우리는 내가 지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기가 지각을 해주셔가지고 업체가 지각을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이슈가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시작 시간보다 지금 저희 대관 시간이 한 40분 정도 딜레이된 채로 시작했는데 막 쓰시래요. 막 1시간 더 쓰셔도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 처음 봐가지고 아무튼 오늘 좀 편안하게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날이 4월 23일이고 팟빵은 4월 24일인데 지금 오늘 다룰 영화는 댓글 부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댓글 부대 이제 앞으로는 파묘가 있었고 네. 뒤로는 지금 범죄도시 4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범죄도시 4는 저희가 다음 녹음 때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녹음 때 할 건데 다음 녹음 때는 장인영 기자님이 못 오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뭘요?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 4요? 프리뷰처럼, 네. 네. 아직 리뷰는 안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본 거 얘기하면은 뭐 한국의 공식적인 액션 프랜차이즈 뭐 가문의 영광이 몇 편까지 나왔죠? 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6편인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뛰어넘을 예상으로 이제 8편까지 기억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런 거고 가문의 영광도 하지 못한 1000만을 벌써 2번 했고 이번까지 하면 트리플 1000만을 예상하는 거라 뭐 그걸 기획하고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편이 제일 재밌었고 중간은 그냥 이제 연결다리로 보는 거고 4편은 괜찮게 봤습니다. 뭐 재미나 액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약간 서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의외의 수학을 해서 재밌게 봤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두 배우님을 만나셨다고. 두 배우님, 네네. 그 마석도 역할의 마동석 배우님하고 이제 새로운 빌런이신 이제 백찬기 역할의 김무열 배우님 두 분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짧게 말씀드릴까요? 마동석 배우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헐리우드도 유명하신 분이라 본인의 프랜차이즈 계획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헐리우드 작품 또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있으시대요. 그런 이야기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다음 뭐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시리즈가 이제 나왔을 때 뭐 반응을 보고 다음 편을 수정하냐 막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시나리오가 대충 다 나와 있고 원안을 본인이 쓰시고 시나리오 작가한테 맡기면 시나리오 작가가 대충 얼개를 나온다. 그걸 다시 자기가 각색하는 작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약간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먼저 써놓고 네, 원안을 항상 자기가 계속 그 형사님들과 몇십 년간 교류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범죄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걸 어떤 몇 편에 넣을까 한 사건만 그 영화에 넣는 게 아니라 한 3-4개 정도를 믹싱해서 넣는데 이번 편은 뭐 스포가 되지 않는다면서 얘기를 하면 약간 마석도의 약간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히어로처럼 주먹 하나로 강펀치로 뭐 악당을 때려잡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엄청난 빌런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빌런의 액션과 뭐 빌런의 엄청난 강력함에 대한 무기가 또 따로 있고 합니다. 김무열 씨가 몸을 더 잘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김무열 배우님은 정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무술에 되게 그 액션에 되게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본인이 배웠던 몸 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15분을 하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동남아의 무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배우셨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뭔지 알 것 같아. 네, 제가 정확하게 아직 다 글을 못 써가지고 다 하지는 못했는데 뭐 되게 많이 배우시고 아크로바틱에 무용에 댄스에 뭐 몸 쓰는 거는 자기가 무대나 연기할 때 어떻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배우인 것 같았어요. 사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면은 저희가 프리뷰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네네. 자세한 후기는 저희가 다음 녹음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영화 이슈로 얘기하면 지난 4월 19일 금요일 날 아침에 전주국제영화제 예매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이야 진짜 힘들었다.
저는 이제 16편을 저는 아무리 프레스 배지가 있어도 일단은 이제 가예매처럼 잡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어디까지 하나 봤는데 16편 중에 10편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1순위 제가 픽한 것 중에. 근데 이제 큰 거는 이제 다시 그날 도전해봐야죠. 근데 기대되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이제 축구 팬이다 보니까 저희가 YCU 스포츠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총 5편을 지금 일단은 잡아놨어요. 국내 개봉 잘 못하겠죠? 못하죠. 네, 그런 걸 챙겨봐야죠. 그럼 봐야죠. 왜냐면 3편은 또 여자 축구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면은 더 해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희소성 있는 작품 많이 고르셨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내가 못 보는 건데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으면 브라질에서 원래는 지금 브라질 여자 축구가 사실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당시 최초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이제 멸시를 받았고 여자가 축구를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목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원래 영화제 측에서 좀 흥미 유발성으로 좀 제목을 좀 바꾸기도 하니까. 약간 제목이 브라질의 꼴대녀들이에요. 네. 그럴 필요가 있나 굳이? 그건 좀 지금 그 정도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가셨네. 너무 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피파 주간 대회를 먼저 우승했어요. U20 여자 월드컵 우승을 했었거든요. 한국보다 먼저. 한국은 3위가 최고 성적이고 17세 여자 월드컵 우승한 적 있어도 그거는 처음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이제 우승 주역들을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 감독은 절대 못 만들죠. 왜냐면 북한을 넘어간다면 그 순간 이제 국가법이니까 다른 나라 감독이 이제 가서 이제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보기 힘들 내용들을 담아냈고 그리고 여자 월드컵 제가 이제 피파에서 주관 여자 월드컵 이전에 여자 대회가 70년대에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까지 해가지고 저도 이제 축구를 이제 한때 해설을 잠깐 했던 입장에서는 좀 흥미로운 소재이다 보니까 여자 축구도 해설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거는 이제 주간 양기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이 이번에는 가실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갑니다. 네, 저도 안 가요. 단호하게. 네, 저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간 양기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 또 우리가 언제 또 다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라는 작품인데 미야케쇼 감독도 사실은 지금 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녹음할 감독님 성함 악조난의 하마구치 류스케와 함께 이제 또 떠오르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미야케쇼 감독도. 그래서 이 감독님의 작품 왜냐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 워낙 작년에 이슈였죠. 워낙 잘 뽑혀가지고 이 개막작도 상당히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 먼저 했다가 10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인기가 많네요. 그래서 배지매도 사실 힘들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그때도 가여운 것도 배지매를 하려다가 야 이거 그냥 첫 파에 그냥 끝나가지고 가여운 것들도 그랬던 기억이 남기 때문에 기다려요. 네, 뭐 개봉하겠죠. 오래 하니까. 못 보면 오래 하는 그냥 보는 거고. 맞아요. 최대한 저는 그래도 영화제에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거기서 못 보면 여성 영화에서 왠지 가져올 것 같은 느낌도 또 있고. 그렇죠. 이게 내용이 월경 전 증후군 때문에 이제 짜증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 영화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전주 가시는 분들 혹시나 저를 또 만나주시면 가볍게 인사를 주시면은 또 작년에 건 것처럼 한번 해볼까. 셀럽이에요? 아니요. 영화제 셀럽인가? 게다가 올해는 저는 이제 거의 혼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네, 밤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저 불러주시면 그냥 갑니다. 저는 목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쭉 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저는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가서 좀 영화 얘기하면서 한잔 하실 거예요. 무슨 셀럽처럼 말을 하세요. 현실은 아니네. 참. 아무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최근 영화 소식은 요 정도 이렇게 2개 선을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댓글 부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기자님. 네. 댓글 부대. 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드신 안국진 감독님의 이제 상업 영화 데뷔작이에요. 네.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대기업에 관한 기사를 쓴 이제 임상진이라는 기자가 오보로 밝혀지면서 정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고 본인의 그 기사도 오보로 만들었다는
제보를 한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뭐 그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가는 임성진의 마음을 관객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굉장히 영화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호한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서빈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별점 딱 3개 줬었고 네. 근데 그 정도 딱 무난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보기 전에는 사실 파묘를 이어서 이제 한국 영화의 흥행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나니까 그 정도의 힘은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갈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네.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거대한 사회 이슈 중 하나를 심도 있게 파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걸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도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좀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서. 장현 기자님. 네, 일단 저는 이게 소설을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다시 소설을 조금 펴보면서 옛날을 상기하고 영화를 봤는데 소설이랑 기본 구도는 비슷한데 많이 각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독님 인터뷰도 가보고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감독님 인터뷰를 듣기 전에 두 번 봤는데 처음 봤었을 때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쵸, 뭔지 그쵸. 모르겠고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실인지 너무 힘들어서 막 혼란스러웠는데 감독님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지만 근데 영화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되게 다르긴 한데 일단 이 영화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아니라 상업영화를 네네. 표방하니 상업영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다뤄진 것 같은데 이건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의도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다 듣고 제가 또 그 글도 써보고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고 원작 다시 읽어보니 아 영화가 참 되게 잘 만들었다. 두 번째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첫 번째 봤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 영화로서는 이제 성공이 좀 어렵고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나 대중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약간 한국 영화계의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약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할리우드는 굳이 가명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실제 이름을 까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뭐 기자들이 기업 부조리 폭로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예전에 인사이더라는 영화가 99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러셀 크로우랑 알파치노가 나왔던 정말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것도 담배 회사거든요. 미국 유명 담배 회사의 연구 B&W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 제프리가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이제 담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지하려다가 부당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CBS 방송인이 이제 버그만이라는 알파치노가 연기한 버그만이라는 이분이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B&W랑 CBS 이사회랑 약간 짝짝꿍 된 거죠, 약간. 그러면서 이제 또 계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게 스릴러로 맞부딪히면서 두 이제 사람이 뭐 약간 곤혹스럽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러셀 크로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작품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또 인상적인 연기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또 언론 권력의 장악력이 어쩌면 옛날은 뭐 신문 보도 그러니까 99년도 요때만 해도 막 신문 보도 TV 뉴스 요 정도로 이제 기존 미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그냥 다 하잖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도 있을 뿐더러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그쵸? 채팅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같은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다변화됐고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게 적절한 시기에 당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대신에 아까 사실적시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 흥미로운 게 그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이제 밑밥을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는 그 톤 앤 매너가 어느 정도 그
첫 마디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대로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따라갔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좀 저는 흥행이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는 이 작품이 단일 사건 아까 전에 하면 그 인사이드도 약간 그거에 대한 단일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니고 네. 그쵸 맞아요. 약간 언론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특유의 스릴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사이다 감성이 없습니다. 맞아요. 엄청 고구마죠. 네, 고구마죠. 네. 고구마로 끝나버려요, 심지어. 네, 맞아요. 네, 오늘 정말 댓글 부대 이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사이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보는데 관객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고 아니야 다를까 그대로 갔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 사이다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100만이 아니죠. 100만 넘었죠. 넘죠. 훨씬 넘죠. 관객은 네. 아마 사이다를 원했을 것 원하죠. 같은데.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초반에 깔고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화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시작할 때부터 관객을 속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효과적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임상진 기자가 본인이 쓰고 있는 글의 도입부가 그 부분이라는 것처럼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그 PC방에서 작업하는 글의 도입부가 저희가 영화 처음의 도입부와 연결된다는 식으로 봤었는데 이게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몰랐던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 라고 기대를 품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김이 새버리는 경우가 됐다고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거마저도 인터넷의 속성을 빌려와서 본인이 만들어서 생각하는데 우리 영화는 인터넷 영화다. 인터넷의 역사에 관한 한국 인터넷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가 소설이랑 좀 다른 건 소설은 2012년 국정원 그 댓글 관련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때 이제 여론 조작에 충격을 받고 이제 작가님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영화는 완전히 그런 뭐 3명의 그런 게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이런 것만 좀 비슷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완전히 새롭게 썼어요. 감독님이 각색을 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앞에 30년 정도에 걸친 우리나라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역사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 영화의 인터넷 발전과 인터넷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정보도 많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도 그런 톤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PC 통신 유료화 반대 시 같은 경우. 네, 나오죠.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이게 하이텔 당시 이제 캐텔 하이텔 나오기 전에 이제 캐텔. 처음 들어봤네요. 캐텔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봐요. 캐텔? 네. 캐텔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의 소유였던 PC통신망이라고 해요. 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PC통신으로 인수가 되면서 약간 이제 유료화를 92년도 2월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캐텔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의 학생이니까 유료화하면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엔 그 당시 PC 통신은 전혀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네네. 네, 왜냐면 돈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돈만 받아먹었죠. 돈만 열심히 받아먹었던. 네네. 진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레츠고 세대이긴 한데 레츠고 잠깐 쓸 때만 해도 1년 정도 썼는데도 아주 그냥 요금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등짝 싸대기 맞고 그때가 영화에서처럼 98년 99년도거든요. 그래봤자 초등학교 때니까 저 98년 99년도 때도 요금이 좀 나왔던 시대예요. 그러면 초창기 때는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냥 쓰는 대로 족족. 게다가 그동안 통화를 못하지 그 시간에는. 맞아요. 이상한 뒷구리 흔들리는 거. 맞아. 그래서 전화를 걸은 사람도 이거 뭐야?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코텔이 이제 하이텔로 이제 이름을 또 바뀌고 되면서 이제 뭐 점점점 다양한 PC통신이 생겨났고 그 이제 PC통신이 생겨나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정보 공유를 이제 어딘가 할 수 있다. 익명의 장소에서. 그 문화가 이제 발전을 했고 그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역사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뭐 단순히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계도 분명히 변혁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2002년 노사모 같은 경우가 더 이제 그런 이제 지지 모임층이 이제 조금씩 생겨났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면은 홍보를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는 뭐 딥페이크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이제 조작이 또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걸로 이제 음해 공작이 더 이루어지는 작품인데 여기도 약간 음해 공작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음해 공작 같은 거 할 때 여론 조작을 여기서 이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 3인방이 이제 하는. 근데 전 여기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실제 사건이긴 하지만 네. 영화 내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정말 감탄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감탄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중요했어요. 관객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와 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3인방은 어떤 일을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탄하고 이랬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관객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담배 광고나 물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영화사에서 다른 영화 이제 침몰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 충격적이거나 감탄할 만하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게 이제 2014년도에 네, KTNG 신형 담배 바이럴이었을 거예요. 그 홍보 이제 의혹 이제 그거를 슬로우 뉴스에 가면은 그 당시 기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딘가에 담배 하나씩 집어넣어. 예를 들면은 군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군대에 이제 여자친구인 척 해가지고 이런 거 선물 보내면 괜찮지 않아? 막 그거 있잖아요. 당시 소포 같은 거 말고 과자 넣는데 과자 살짝 거기에 담배도 실형 담배 하나 넣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고 영화처럼 이제 그렇게 딱 영화처럼 이제 사진 있죠. 사진 딱 이제 담배 라이터 있고 완전 끄트머리에 처음 본 담배인데 이 담배 뭐야 하는 식으로. 그게 아마 그런 방식 아니에요. 옛날에 인스타그램 초창기, 그러니까 페이스북 초창기 시절에 차키 같은 거를 이제 옆에다 이렇게 페이퍼를 같이 올려놓고 뭐 그냥 커피 마신다라고 했는데 맞아. 나는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방식이. 그런 게 영화 쪽에서 사실 그게 먼저 시작되긴 했어요. PPA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영화 옛날에 슈퍼맨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70년대 영화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슈퍼맨이랑 적이랑 싸우고 있는데 말보로 트럭이 하나 박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실제 말보로 말보로 로고가 있으니까 그게 로고 노출 자체가 이제 큰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PPL이 영화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했었고 예를 들면 나는 펩시 안 마셔 이런 식으로 대사로 나는 뭐 안 마셔 이런 식으로 그거 완전 이거는 이제 그거 뭐죠? 옛날에 광고로 수업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광고로 수업 때 이제 그거는 이제 까는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죠. 디스해서 나를 이제 지켜 세우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죠. 네네. 이게 뭔 전략인지 이름을 까먹었네. 광고론 수업을 제가 10불 맞았기 때문에 교수가 너무 잘 안 줬어요. 너무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원작을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작가 잠깐 뭐 말씀해 주시죠. 뭐 작가 지금 작가의 이름을 저희가 거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장강명 작가님이시고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분이 이제 쓰셨고 뭐 또 그분 영화화된 게 또 한국이 싫어서라는 것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년 부산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고 네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소설화하시는 분이고 기자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일단은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개봉할 수도 있다라고 한국이 싫어서요. 얘기는 했었는데 고화성 씨가 그때 이제 하필 다쳐가지고 개막식에 못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간에 장강민 작가 혹시 다른 작품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그 금음 제 풀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것이.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근데 제가 장강민 작가님 거는 한 2편 정도밖에 안 읽어봐서 뭐 제가 말을 많이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다루는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신 것들이 많고 취재하시는 바이브 자체가 되게 꼼꼼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댓글 부대가 아마 그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댓글 부대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죠. 일단 작가가 이제 폭력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망케 한다는 그런 4.3 평화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당선작이 되었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은근히 흥미로운 게 원래 원작에는 완전 성접대 장면도 나오고 그렇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이제 뺐고 몇 가지는 좀 뺐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연극도 나왔었다고 해요. 저는 몰랐네요. 연극이 있는지는 몰랐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연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손익이 아무튼간에 195만인데 지금 녹음 기준은 100만을 못 넘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부가판권이나 이런 거 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기도 그 정도는 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제 손익이라는 게 제가 뭐 제작사나 그 배급사 쪽이랑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손익이라는 거는 극장 수익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부가판권, 뭐 수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쵸. 댓글 부전은 해외에 좀 팔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너무 한국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부가판권을 또 하실지는 잘 모르긴 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게 그게 AI 기술이랑 미드저니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거기 나오는 이제 MBC 되게 간판 아나운서분 엄기영 아나운서분의 목소리 뭐 이런 것도 AI 기술로 들어가고 뭐 사람 얼굴 같은 것도 AI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저도 못 찾았는데 감독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감독님 얘기 잠깐만. 이 안국진 감독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작품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네. 말씀드렸지만 그 작품은 어찌 본다면은 한국 사회를 정말 적나라하게 풍자한 극이었는데 약간 그게 일화가 있잖아요. 그 약간 이걸 이정현 배우가 출연을 사실은 고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박찬욱 감독이었나? 소개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라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 덕분에 정말 어쩌면 이정현 배우가 이걸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아무튼간에 독립영화가 청룡영화상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받았고 이게 내용이 그런 것도 기억나요. 식물인간 남편의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내가 사실 또 이제 집이 이제 재개발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좀 약간 고어틱하고 좀 그래요. 고어틱한 장면들인데 근데 오히려 풍자극으로서는 저는 참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한 10년 벌써 앞서갔다고 생각해요. 딱 지금 시대에 또 더 맞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문제라든지 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한 10년 가까이 또 앞서간 작품이기 때문에 댓글 부대도 어찌 보면은 좀 시대를 좀 앞서갔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우리 관객들이 약간 이 작품을 막 사이다가 아닌 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좀 흥행이 안 되었나라는 생각도 너무 일찍 나왔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판단적으로는 약간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사이다를 원하고 있는 시간대이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뭐 범죄도시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사회가 좀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약간은 이런 좀 이제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 날리는.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 또 베테랑 2가 그렇죠. 또 개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감독님 이야기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지 캐릭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먼저 손석구 씨가 연기한 임상진 캐릭터. 볼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아까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우성데이터 사장과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첫 취재를 들어가는.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위로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답답함 때문에 그 상중인 사람한테 그 동료분한테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긴 시간들 그런 거 겪고 났을 때 그 긴 시간들이 좀 영화 내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이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우성데이터 만났을 때 이런 모습도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뭘 겪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손석구 배우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신데 여기서 하는 연기를 그냥 보자면 그냥 정말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연기를 약간 답습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특유의 바이브를 사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 해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가장 잘하시는 거를 더 잘하는 방식으로 가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손석구 배우님 인터뷰 때는 이제 기자들이잖아요. 다들 기자가 이제 기자 연기를 한 배우한테 질문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들어서 이제 막
몇 년 차 기자인 거냐 아. 막 그런 거를 맞아요. 그럴 수도 그런 있다. 거를 막 물어보면서 막 감독님한테도 비슷한 질문 막 했는데 그러면 약간 그런 거죠. 손석구 배우님이 얘기하시기는 일단 장강명 작가 자체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장강명 작가도 만나서 여러저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일단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한 3-4명 정도 만나고는 더 이상 안 만나셨대요. 왜냐면 너무 그 기자란 거에 너무 갇혀서 자기만의 해석이 좀 어려울까 봐 일단 그렇게 하고 본인만의 해석을 더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뭔가 이제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기자라는 직업에 판타지가 생기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걸 뭔가 구현해야 되고 사이다처럼 뭔가 밝혀야 한다는. 근데 기자도 똑같이 회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진처럼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본인의 이제 그게 뭐 연차에 대비한 어떤 뭐 특종을 잡으려는 어떤 욕심 때문인 건지 돈 때문인 건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임상진이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깊게 그렇게 몇 년 동안 팔 수 있는 위치에 대체 몇 년 차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영화에서는 많이 그걸 자르고 그것만 하진 않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라는 특성상 그 시간 안에 구겨내야 되기 때문에 편집된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사 중에서는 이제 만전에 이제 그거 이제 그 방해 전파 그 사건 당시 이제 그걸 보도하기 직전에 이제 윗선이랑 얘기할 때 약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 먹는다는 거는 이제 다른 데가 먼저 이제 이거를 쳐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낙종이 된 거죠. 특종이 아니라 낙종이 된 상태를 물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윗선이 그렇게 하죠. 나중에 네가 국장 달면 쓰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주죠. 약간 그게 있어요. 이제 기자 시스템에서는 확실한 기자 시스템은 상명 거의 하복입니다. 맞아요. 위에서 데스크 떨어져야 이제 취재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뭐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상명 하복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그나마 좀 약간 선택의 폭이 그나마 좀 넓은 상황이고 저 역시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좀 다니기 힘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기자 세계예요. 왜냐면 자기가 취재하고 싶은 동안에도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총을 만다고 하죠. 총 여기 또 은어가 있는데 기자가 이제 총 만든다 하면은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그거 네가 그 다른 거 취재하는 거 멈추고 그냥 그거 쓰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이제 자기가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킬 당한 거죠. 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윗선에서 끝난 거고. 쓰지 마 해서. 킬 단 상태를 이제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는 약간 그게 다 투철하긴 하죠. 그나마 좀 투철한 편이긴 하죠. 왜냐면 자기가 사실 말이 정직이지. 이거는 잘린 거잖아요. 말이 그렇죠. 싫어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계속 그거를 찾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발견한 그 조직이랄까? 아무튼 그쪽을 이제 발견한 케이스니까. 왜 그랬을까요? 좀 억울함을 내가 이걸 당했는지 진짜인지 알고 싶은 사람도 죽었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근데 저는 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은 뭔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특종을 잡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본인이 그 취재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책임감? 네네 약간 그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개인적으로 움직였으면은 다르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이게 또 재밌던 게 악의적 오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레기 신상 이제 알림 항상 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알림이라든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 요즘 한국 영화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제일 적절히 잘 쓴 것 같아요. 뭐 이런 뭐가 그래픽 올라가는 거든지 채팅창이라든지 인스타에 남기는 메시지가 그나마 좀 리얼했어. 약간 왜냐면 이전까지 막 채팅창 막 그런 거 유시 보면 이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아닌데 막 그 생각이 좀 드는 채팅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어색하고 예를 들면 뭐 그 뭐냐 살아있다. 최근 이제 살아있다도 막 중간에 뭐 처음에 게임 하잖아요. 약간 거기도 게임 채팅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좀 뭐가 어색해. 요즘 애들 쓰는 채팅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이건 좀 뭔가 요즘 애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할 것 같아. 그걸 좀 언어를 사용을 해요. 채팅이나 이제 이런 거 올라가는 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밈은 진짜 다 그 커뮤니티 같은 거는 진짜로 쓰고 있는 커뮤니티 나오잖아요. 그 다 이제 합법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쓰겠다고 얘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쓰고 싶었던 건 또 다른 게 있었는데
뭐요? 그런 뭐 여러 몇 가지가 그때 기자간담회 때 말씀. 페페? 네, 페페 얘기하시던데. 근데 페페를 쓰고 싶은 그 개구리 맞죠? 네, 네네네. 쓰고 싶었는데 그건 인터뷰 때 얘기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얘기 나왔나요? 기자간담회 때는 이제 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아. 거기는 원작자가 없어가지고. 아 그랬나?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원작자를 못 찾다 보니까 못 썼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인터뷰 때는 그 페페를 쓰려고 했는데 페페랑 연락이 닿았는데 페페 쪽에서 약간 영화에서 티말레비 하는 것처럼 뭔가 뜬금없는 제시 막 이런 걸 뭘 하면서 뭔가 안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모르겠어.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허용을 시켜주긴 하는데 이게 한국 영화라서 또 다르지. 제약이 그렇죠, 많아서 맞아요. 미국 영화에서 그냥 썼을걸요? 쓰고 나서 그냥 출처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에 올라갈 때 그냥 출처 정도 남겼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무튼간에 이제 뭐 맞다 말씀 안 해주셔서 맞죠? 해주셨나? 손석구 배우에 대해서. 손석구 배우요? 네. 뭐 어떤 거요? 그냥 연기하든지 뭐 등등. 뭐 연기요? 연기야 뭐 저야 늘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봤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연기를 좀 더 잘한 것도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뭐 동의를 하고요. 감독님의 연출 주안점은 임상진 기자가 좀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귀여운 게 뭔가 큐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꾸 물 먹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자꾸 고꾸라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짜증이 나 하고 나중에는 막 그 국장한테 막 너도 어디에서 스카웃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하셨다고 하셨고 또 이제 손석구 배우가 또 이번 1인 기획사를 또 스테넘이라고 또 차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석구 배우가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 연출도 단편도 하고 하니까 캐릭터 분석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소속사 대표님이 연구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셔서 이제 캐릭터를 연구를 많이 하는 배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시나리오 뭐 다음 거 언제 나오냐, 뭐 쓰고 있냐, 뭐 영화 뭐 있냐 했더니 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는 이제 배우로서 일단 할 거를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배우로서 보여줘야 할 시간에 배우로서 하고 일단 자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업 작가로 정말요? 네, 변신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테네시 윌리엄스 엄청 팬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작가로 전향하면 그런 류의 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자기가 1인 기획사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첫 작품은 또 누구 감독님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이제 댓글 부대가 나니까 이제 안국진 감독님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뭐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손석구 배우님은 워낙 이한 감독님 팬이라서 이한 감독님이랑 또 작업도 하고 싶다는 얘기도 넌지시하시고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한 감독님 폼이 다시 올라야 할 건데 말이죠. 그러게요. 갑자기 왜 기술력에 좀 함몰되셔가지고. 그러게요. 갑자기 막 라이프 오브 파이로 한번 딱 찍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기술 막 이런 외치시더니 재미니맨 같은 이상한 영화가 나오질 않나.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거 계속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왜 왜 제2의 무슨 제임스 카메론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글쎄요. 이런 거 좀 아쉽게 되고 있고 아무튼 테네시 윌리엄스야 워낙 정말 미국의 대표 극작가. 사실 저도 영문 가면 항상 이름 듣는 극작가인데 뭐 유리동물원도 있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요 세 작품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씩은 알아야 되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명작가인데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인방 3인방들을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이게 발음도 찡뻑킹 김성철 씨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좀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사실은 3인방 중에서 워낙 좋아하는 배우님이기도 하고 연기 잘하시는데 저는 캐릭터가 조금 밋밋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쿨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다지 쿨하게 안 느껴져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뭔가 좀 아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차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밋밋했습니다. 감독님이 그런 걸 의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정말요? 좀
많은 정보, 그러니까 캐릭터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네네. 많이 물어보고 그러나 봐요. 근데 감독님도 많은 대답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배우도 잘 모르는 척 연기하게 바라는 거 있죠. 알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국재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혼자 도덕적인 척하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의도했기 네네네. 때문에 배우한테도 배우는 많이 알아야 본인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뭔가 많이 안 알려주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기를 하는 거 그거를 또 찾아내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영화가 이제 임상진이랑 차카타시 만나기 때문에 찡퍼킷이 진짜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네. 소설 속의 인물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차카타시 같이 일했던 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또 넣으신 게 아닌가 그런 의도로 또 연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철 씨가 최근에는 뭐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뮤지컬 연극 배우로도 원래 사실은 거기 인기 엄청 많죠. 인기가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매진입니다 그냥. 네. 거의 열렸다면 매진이기 때문에 이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덕분에 이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할 정도로. 네, 하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그걸 충족하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드라마 중에 그의 우리는에서도 좋았어요. 거기 최근에 제가 그거를 끊었다가 다시 봤는데 댓글 부대 때문에 그 뒷부분은 정말 그 김성철 배우 씬이 되게 많더라고. 서사가 중간에 끊어갖고 몰랐는데 네, 뭐 짝사랑하는 부분, 엄마와의 서사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저도 되게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빼미에서도 잠깐 정말 키포인트를 소현세자.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때 상 받지 않았나요? 그 조연상으로? 아마 춘사 영화상 신인나무상 뭐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인나무상으로 이제 그때 받은 건데. 춘사 영화제 2023년 28회 거기 올빼미 신인나무상을 받았습니다. 뭐 뮤지컬로는 이미 옛날 2017년도에 받은 적이 있고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음원 아시나요? 아니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봄마다 약간 벚꽃 연금 네, 그런 것처럼 많이 듣는 건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자기가 유튜버 이제 뮤지션으로 부른 노래가 화제가 돼가지고 음원까지 있고 그러네요. 네, 또 이걸 또 많이 또 다른 가수들이 커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노래 되게 잘했어요. 자연스럽게. 극 중에서 노래하는 그냥 장면인데 그것만 딱 잘라서 유튜브에서 짤로 돌아다니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김성철 배우가 음원을 냈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음원 수익도 1년 뭐 밥 사 먹을 정도, 커피 사 먹을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됐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드라마 투젠이라는 데에서 박정민이라는 역할로 부른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 되게 감미롭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봄에 들으면 엄청 좋은 노래고 또 뭐라고 말했지? 뮤지컬로 엄청 인기 많고 노래 잘하면서 가수나 뭐 음원 생각 없냐고 하니까 되게 겸손하게 저는 그런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것도 연기의 일환이고 뮤지컬도 연기의 일환으로 음차로 노래, 그러니까 대사를 노래로 하는 거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김성철 씨도 한예종 출신의 18번. 맞아요. 네, 맞아요. 김고은 배우랑도 친해서 그때 영웅 때 김고은 배우가 뭐 노래 지도 뮤지컬 형식으로 나오니까 도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조언까지는 아니라 그냥 뮤지컬 넘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얘기해줬을 뿐인데 와전됐다 또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또 놀랐습니다. 투제니가 일단은 KBS 드라마인데 웨이브에서 그럼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다시 보셨으면 통통 튀고 재밌어요. 2부작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챙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시청률은 그때 잘 안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노래 때문에 더 이게 뭐냐 이러면서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보게 됐고.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차탁한 역할의 김동희 씨를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제 제보자잖아요. 네, 맞아요. 제보자일 수도 있고 뭐래서 이게 어떤 인물로 연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 3인방 중에서는 가장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이야기할 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연기를 잘한다거나 뭐 대사가 제일 많기는 했는데 그 팀 알레빌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인물과 임상진을 연결해주는 다리로서밖에 네.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네. 그리고 김동희 배우는 죄송합니다. 네. 김동희 배우는 그 전에 또 이름이 너무 어려워. 펩틱으로 나오는 그 홍경 배우랑 네. 같이 드라마를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한 역할은 아니라 뭔가 친구를 납치하고 뭔가 비슷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역할이요. 그것도 3명.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매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 반복되는 캐릭터 그쵸.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배우 이제 영화 팬들이라면 아마 그 영화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네,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렇죠. 이게 누구랑 호흡을 맞춰야 하냐면 당연히 최민식 배우랑 호흡을 해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주연이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신의 배우가 이건 대배우랑 호흡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아닌데 그냥 좀 무난하게 잘 소화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 작품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둘이 이제 아무튼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장면 때문에 이제 감독까지 해서 셋이 만나서 대본 이야기 7-8시간 정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를 20테이크 넘게 재촬영했대요. 그 장면. 처음 이제 예를 들면 티말랩이 처음 모이는 장면도 그렇고 요거 한 4일 걸렸나? 요 이제 그 다방신이 네네. 4일 걸려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뭔가 계속 테이크가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러고 싶고 다음 캐릭터는 그럼 이제 펩텍 역할의 홍경 씨인데요. 저는 3인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 캐릭터가 느끼는 상황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은 그 펩텍이 그 고려대생이 맞았나요? 맞아요. 네. 고려대 무슨 미모의 여대생 뭐 이럴 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김성철 배우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는데 이게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더 엉엉 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혼란스러운 게 심지어 그때 연기할 때 웃고 있으면서도 우는 듯한 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이게 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 돈 버니까 괜찮아. 기쁜 일이야. 랑 이거랑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 이거 죄책감 느껴야 되는 거야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감정 두 개가 부딪히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복잡성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에서 오는 그런 혼란감을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장면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은 홍경 배우한테 이제 그 장면에서 약간 울먹거리면 좋겠다고 디렉션을 줬는데 배우는 그걸 울상이냐고 생각이 해석했었나 봐요. 난 이거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감독님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울 것 같지도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난 막상 테이크 들어가니까 안 울 것 같더니 울먹거리면서 본인도 맞아요.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억울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억울하진 않지만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너무 이입돼서 자기도 모니터를 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 연기적인 부분은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수정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경 씨가 이제 아마 결백 영화에서 이제 신인 아마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로 여기 지적장애 있는 캐릭터 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것도 인상적인 연기고 물론 영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자체는 좀 아쉬웠는데 많이 아쉬웠는데. 아무튼 그랬던 캐릭터로 기억이 나고 이제 작품 혹시 이제 인상 주고 봤던 장면. 근데 저 캐릭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배우님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그 김준환 배우님. 네. 그 만전 여론 전담팀의 팀장으로 나오는 맞아. 남기용 역을 맡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엄청 잘하세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리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우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 본인의 바이브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딱 보여주니까 전 첫 등장부터
그 아마 등장하시면서 전화로 그렇게까지 하라고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것들이 전 정말 소름 돋게 봤던 인물이었어요. 너무 더 자주 보고 싶은 배우가 됐습니다. 네. 보호자에서는 사실 뭐 주연이긴 한데 보호자가 워낙 안 좋은 영화 별로 죄송해요. 정우성 씨 정말 죄송한데 연출은 제발 앞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아무튼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저기 그 박열이라든지 박열에서 아마 좀 많이 저도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박열 작품에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준익 감독의 약간 믿고 쓰는 그 조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사실 변산도 사실 흥행은 좀 벗어났지만 변산에 잠깐 나왔었고 자산어보에서도 단역으로 잠깐 나왔었거든요. 나오셨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여기 믿고 쓰는 캐릭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나. 저도 안나. 남편 역할이었죠? 네 맞아요. 안나에서 저기 남편 맞아요. 저 안나를 재밌게 봐가지고. 안나는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연기 캐릭터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인상적으로 본 점. 네. 근데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앞에서부터 얘기를 이제 이 영화가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작법의 문제가 있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작법 때문인데 네네. 이게 사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쓰이는 작법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작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고도 하는데요. 독자는 이제 당연히 서술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술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효과로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는데 영화 댓글보다 정확히 저는 이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이 영화 내에서 효과적이냐는 계속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얻어내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방식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자를 믿을 수 없음으로써 관객이 영화 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먹혔느냐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소설은 그 제목에 인용된 그 챕터마다 제목에 인용된 문구가 괴벨스 어록이라고 떠도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괴벨스가 진짜로 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확인된 것처럼 거기에 표제어로 쓰는 것들도 굉장히 소설과 영화가 인터넷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서의 그쵸. 것들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감독님도 본인도 음모론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다. 달 착륙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만큼 이제 음모론에 빠져서 재밌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그런 불분명한 것들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당연히 사이다도 어렵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원작 소설은 약간 이제 팀 알렙이 중심이라고. 네 맞아요. 팀 알렙 팀. 네 거기 그 3명 3인방이 중심이고. 네 맞아요. 약간 이제 기자 이야기가 이제 좀 약간 부 같으면 여기는 기자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화자를 좀 바꿨죠. 그리고 원작은 팀 알렙이 그 하포에라는 또 뭐 국정원의 여론 조작 팀이 따로 있었다. 뭐 약간 그런 비밀 조작 단체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 안에서 본인이 팀 알렙이라는 여론 조작 팀이 있고 그 안에 또 약간 아이디도 달라요. 30, 차카탓, 104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바꾸셨더라고요. 입에 잘 안 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는 01410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1410 네. 맞아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0700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저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아무튼 참고로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20대 남성의 시각처럼 묘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또 기자로 바꾼 것도 있대요.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진짜 물어볼 건데 어떤 점에서 인상적으로? 제가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 많다 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까 원래 앞서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이 3인방이 뭔가를 했을 때 와 한다는 게 좀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근데 이거는 정말 와 하면서 봤어요. 그 에브리타임과 인스타를 이용해서 고려대생의 이미지를 만들고 추락시키는 과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겠다. 이해는 되는데 이 과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시잖아요. 영화 내에서.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전 정말 놀라면서 봤어요. 왜냐면 한국 영화에서 뭔가 작전 들어가는 장면 나오면은 뭔가 좀 어색할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세세하게 야 몇 시간 이제 어그로 끌어도 되겠다. 댓글 달어. 막 이러면 댓글 딱 달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먹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덤벼드는 게 왜냐면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도 뭐 뭔가 이제 사회에서 뭐 커뮤니티나 그런 이슈가 되는 사람 있으면은 일단 공격 들어가. 그렇죠. 일단 신상 그냥 신상 털고 공격 들어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하나의 수틀림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은 그걸로 그냥 몰살당해요. 맞아요.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충분히 가능하겠다. 가짜 아이디 몇십 개 몇백 개만 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구나.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보면서 정말 놀라면서 봤습니다. 그 장면. 근데 그것도 심지어 본인을 위한 게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 시위하는 정말 아버지를 건드리는 거죠. 그 흥미롭고 어떤 장면 흥미롭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발달로 인한 영화가 파생된 것 같아서 일단 이 인터넷이 발달되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네. 뭐 민주주의의 더 발달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선거에도 생기고 대통령을 내려오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이게 과연 재앙인지 축복인지 또 알 수 없는 게 또 댓글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여대생 자살 사건처럼 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말씀드렸죠. AI나 또 얼굴까지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시달렸어요. 제가 썼던 그런 글들도 조금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뭘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너무 시달렸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 자기 셀프 검열을 막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댓글 부대가 크랭크인 이제 된 게 아마 2023년 이제 3월 달이었나? 아마 그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일부러 한번 넣어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역바이럴한 장면. 영화. 네네.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한번 논란이 크게 있었잖아요. 여름에. 네네. 네. 그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역발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전부터 없었던 말은 못해. 계속 이런 게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그 영화를 한 영화를 이건 누가 봐도 별로야. 그런데 그 영화를 띄우기 위해서 다른 잘 나가는 영화에 이상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거나. 저는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가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동강 이제 희귀종인 식물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촬영하다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막 그런 역바이럴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이 영화도 충분히 그거를 따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사실 뭐 영화판이잖아요. 영화판에서 그거 작업하는데 사실 그거 한 달이 건너면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착안을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장면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영화 이제 역바이럴 장면. 심지어 그 장면에 나오는 부사장인가 사장인가요? 대표나 김희원 씨가 대표구나. 네. 김희원 씨가 대표 나오는데 약간 이게 김희원 씨가 코미디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전극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무서울 때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전극적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이거 댓글 부대 보고 나서 집에 와서 특종
양친 살인기를 봤는데 조정석 배우님. 네, 거기도 굉장히 보면서 공감했던 게 기자라는 게 대체 취재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본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저는 물론 사회부나 정치부 기자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그게 그쵸. 내가 알고 보니 소설일지도 모르는 일을 내가 기사로 쓴 거일 수도 있고 그쵸. 알 수 없는 취재원에 대한 잘못 본 것을 내가 그걸로 소설 써가지고 기사로 내보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막 들더라고요. 사실 확인. 생각해 이 작품도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네, 하지만 다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작품도 솔직히 말해서 사이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사이다가 아닌 걸로는 좀 힘든가? 그래도 약간 국장이 그때도 국장이 여자 국장인 거 좀 비슷하긴 한데 그때 여자 국장이 네, 다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뉴스라는 거는 보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야. 그냥 덮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충격을 연타로 받으면서 멍했던 작품이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트리비아 잠깐 보면은 여기 다방이 나오는데 다방은 지어진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찾으셔가지고 어디 다방이래요? 그거는 안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찾아가지고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미술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게 미술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맞아요. 관람차 뭐 돌아가는 그 알 수 없는 숙소? 네, 저는 사실 이 관람차가 약간 이거 일부러 대비적으로 한 거다. 네. 이쪽은 막 정말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의 세계, 판타지 세계 어딘지 맞아요, 모르겠는. 맞아요. 사람이 흥미롭게 사람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공간일 수도 있겠고. 네. 맞아요. 정도는 그런 대조적으로 일단은 잘 구성을 한 것 같고. 그랬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임상진 집은 자세히 보시면은 빌딩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오피스텔이고 집 안도 되게 어둡고 주변에 맞아요. 서류나 책으로만 그냥 다 둘러싸여져 있어서 답답한 느낌. 일부러 프레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 안에 창문 같은 경우는 약간 프레임을 좀 두고 더 갇혀 있는 느낌. 그것도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티말랩을 담을 때 그 스크린 대비 그 화면 대비랑 임상진이랑 그게 차이가 있대요. 네. 몇 대 몇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트리비아는 인터넷에 찾으시면 되게 많아요. 감독님이 N차를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지 하나하나씩 주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재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조형래 촬영 감독과 이길규 조명 감독이 담당을 했는데 두 분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길복순 킹메이커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 콘셉트를 잡을 때 반사라고 했대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미러링. 네, 임상진의 경우는 욕망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고 컴퓨터 화면 등에 반사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티말랩은 빛이 반사되어서 인물에게 묻어나는 식으로 변주를 줬대요. 이런 식으로 변주를 줬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감독님이 그래서 N차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임상진이나 티말랩이 있는 공간의 조명 톤이 합쳐지는 장면이 있대. 맞아요.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라고. 저도 지금 촬영 조명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되게 그 인물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실루엣으로만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임상진 기자가 위에 있던 편집장이었나요? 그분이 맞아요. 만전으로 가신 분. 네네 남자분. 네, 그분 처음 등장할 때도 실루엣으로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우성데이터 고발하는 새벽에도 임상진 기자 집에서는 임상진이 거의 실루엣만 나오고 그리고 그 3인방의 아지트에서도 뭔가 일을 벌일 때는 그 인물들이 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기억이 나네요. 좋았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임상진 같은 경우는 빌딩에 둘러싸여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티말랩은 이동하더라도 계속 판타지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인물들로 표현되기를 원했다고 이제 한국진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N차 포인트는 이런 미술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이제 열린 결말이 상당히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부터 하면 저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의 일이 사실은 거의 사실이다라고 저는 보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허구라기에는 몇 장면들이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편집장 분, 그러니까 만전으로 가신 분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만전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와서 이미 임상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끊는 장면들이 이거를 그냥 허구로서 관객의 판단이 유보되는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 장면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진실이지 않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한테 영화가 어려워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하게 감독님도 뭐 이렇저렇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해보면은 전 차카탓을 임상진이 만난 건 실제고 차카탓은 이거 스포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결말에 이제 다른 남자분을 한 명 더 만나잖아요. 네, 자기가 맞아요. 이제 뭐 이런 여론 조작을 동업자. 했다. 그 분이랑 실제 둘이 있었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둘이서 작업했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 둘 중에 그 둘이고 그 나머지 둘은 펩텍이랑 찡퍼킷은 차카탓이 인터넷 소설을 하면서 만들어낸 창조의 인물인데 자기가 부풀려서 둘이 했던 얘기를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설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그 만전의 홍보팀장이라고 하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분을 만나서 따로 만나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른 팀이 꾸려져서 임상진을 물먹이려고 임상진 또다시 떡밥을 던져서 또 잘못된 그걸 덮은 게 아닐까. 제 말이 헷갈리나?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네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액자를 2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임상진은 전 2번 물먹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일단은 그 이 맨 첫 장면부터 거짓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PC방에서 피는 것도 PC방에서 하는 것부터 임상진이 소설 쓰는 거다. 여기서부터 소설 쓰는 거고 그런 얘기도 그 있었어. 안에 이야기가 또 소설인 거야. 네네. 액자 구성일 수도 있겠다. 소설의 소설이다. 저거. 그럴 수도 있겠다. 무반고였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가능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왜냐면 약간 첫 번째 톤이나 약간 이거는 좀 달라. 임상진이 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설을 그냥 쓴 사람이다. 맞아요. 임상진이 막 처음에 막 쓰잖아요. 근데 약간 진수한 톤도 약간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 뭐 지금 인터넷 역사 딱 말해주잖아요. 말해주는 장면도 또 톤이 또 다르거든. 맞아요. 기자 생활. 웃긴 게 왜 PC방에서 근데 그 작업을 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쓰면 되잖아요. IP 추적이랑. 추적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세계에서는 다 걸리는데 CCTV 때문에. 무조건 걸리는데. CCTV 어차피 걸어가는 길목에 다 CCTV 있는데 뭐. 왜 PC방을 가는 건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가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니까 정말 CCTV 같은 거 잡으면은. 왜냐면 거기 이제 글 자체가 현직 기자가 알려주는 진실 막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직 기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한량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커뮤니티에다 그 글을 쓰잖아요. 뭐 자기 개인 유튜브나 뭐 블로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되게 익명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써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관객도 한번 엿먹이고 다 한번 엿먹이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감독님의 말은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무엇이 진실인지 막 알아본다. 검색하고 저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서로 계속 끊임없이 담론을 이야기하고 온라인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이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의도했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다만 이제 뭐 하이패스 방해 전파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거죠. 네. 삼성 SDS 심지어 삼성 SDS에서 징역 2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직원이 그 방해한 여기 실제 이거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의 호기심으로 테스트장을 2번 지나쳤던 것뿐이다 이렇게 당시 이제 무죄 주장을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또 삼성 SDS도 역시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튼간에 얼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그 당시 이제 1심 그러니까 1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2년형이 선고가 되었던 2004년 기사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사실이라고 본다는 그 입장이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느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 섞여지고 다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 2명이서 일을 진짜 했었고 3인방 중에 2은 소설적 인물이고 요거에 저도 그쪽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양 기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액자원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의도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영화가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든 그런 거 따지니까 야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열린 결말 써놓고 덮어두고 열린 결말이요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는 사실 평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죠. 덮어놓고 예를 들면 리얼 같은 경우 야 열린 결말이야 이게 어떻게 열린 결말이야 본인이 어떻게 수습할 수 없어갖고 열린 결말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열린 결말 치고는 다 몇 가지 그럴싸해 다 이유가 들어오면 수작이에요. 그거는 수작인 거예요. 그거는 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과 그럴싸하지 않은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 평점 올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N차 보고 올라갔다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다른 영화도 찾아보고 막. 전 그래서 상업 영화 감성인데 상업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상업 영화 그러니까 이 감독님 다음 작품 또 기대하게 만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상업 영화로 만든 게 좀 포지션이 애매한 거긴 한데 상업 영화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사실 또 이게 또 투자 받기도 쉬운 내용은 또 아니야. 왜냐면 맞아요. 얼마나 지금 아까 전에 삼성 SDS 대기업 껴 있어요. 여기 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들었다는 거죠. 배짱 있게. 그래서 사실 그 명예훼손 그것 때문에 이름 바꾼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그래서 이 영화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극장에서 사실은 이제 4월 24일날 저희가 방송이 올라가면은 상영관이 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앞서 언급한 이제 범죄도시 4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IPTV로 가는 흐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이제 뜨면은 한번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N차 관람을 집에서 편하게 돌려보고 정지해보고 돌려보기 편했다. 찾아보기 엄청 좋은 영화예요. 먹고 뜯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네. 이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 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